수험생 여러분, 점심들 잘 드셨죠? 선생님 좀 많이 드셨어요? 예. 이제 아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직관과 연역을 좀 했는데, 이제 데카르트는 뭐라고 봤냐면, 직관과 연역의 유사한 점은 그러니까 직관과 연역 둘 다 모두 진리를 포함하기는 하는데, 직관에 의해 우리는 완전하고 직접적인 단순한 진리를 파악하고, 아까 얘기했죠? 공을 딱 보자마자 이건 면이 하나다. 그다음에 연역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정신의 연속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행위를 통한 진리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거 다 의심할 필요 없이 확실한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좀 더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 소설에 4가지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저보고 내라 그러면은 요거 좀 근데 데카르트는 확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건 미리 전제를 합니다, 선생님들. 자, 1번. 내가 참인 줄 알고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은 결코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분명히 이것을 어떤 보거나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적 없어요, 다들? 나 이거 진짜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남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래서 저는 맞다라고 몇 번 우깁니다. 우기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뭐 100번이면 한두 번? 알고 보니까 내가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는 제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검토 중인 어려운 문제들은 가능한 한 그리고 타당한 대답을 얻는데 필요한 만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라. 그게 뭐냐면,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전문가처럼 돼가지고 막 폭탄 개념을 막 던져버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세미나라든지 어떤 유튜브도 포함인데, 저도 많이 항상 배우는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누구라고는 하긴 그런데, 어떤 학자분들을 외국 학자들 포함이에요. 보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자기가 이제 잘 알고 있다 주장을 해요. 어떤 학자든 학자가 아닐 수도 있대. 전문가가 내가 여기에서 굉장히 막 전문가처럼 행세를 하는데, 처음에 들으면은 그렇지, 그러네 하는데, 듣다 보면은 이게, 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뭔지 이제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A인 줄 알았더니 B라는 것이라고 내가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A인 줄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거였네?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그러면서 계속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계몽이 되니까는 이것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데, 얘는 아직도 자기가 전문가 저 하면서 어렵게 얘기만 하고 딴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분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를 할 때 보면은 한두 번까지 듣고 3번, 4번부터 똑같은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가장 단순하고 쉬운 대상들에게서 시작해서 점차 어렵고 복잡한 대상으로 그 생각을 진행해 나가라.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은 오컴의 면도날 이론 영향도 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다 잘라내라고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성의 원리 이런 거. 오컴의 면도날 이론은 한번 났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는 안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4번째, 모든 경우에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열거하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라.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데카르트란 사람은 무엇보다 확실한 것만을 추구했다. 확실한 것만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신에 대한 증명 얘기한 거 있는데, 그거 굳이 제가 좀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해요.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회의는 디스커스 의논을 나누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막 생각하고 찾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출발점을 찾기 위한 회의의 방법으로서 methodical doubt라 그러죠. 착실하고 추호도 의심이 없는 단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회의를 방금 회의 얘기 드렸고 발전시켜서 하나의 철학을 성립하기 위해 충분하다. 제가 이게 예를 막 찾아봤는데 연역법적인 사고 방식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얘기했는데 지렛대의 원리가 통용된다는 사실을 직관과 연역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 내가 들고자 하는 물체가 아무리 커도 설사 지구만한 크기가 있어도 그것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은 이 우주 안에서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구도 들 수 있다. 지구도 들 수 있다. 여기 회의라는 건 제가 정확한 사전 용어를 찾았습니다. 이건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기터 에르고 숨. 이거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의 존재를 확신시켜줘.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 이 강의 노트도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은 데카르트 얘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건 철학가 되는 거라서 시험에 혹시라도 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 나는 생각하는 사물이야. 사유하는 사물은 회의하고 이해하며 긍정하고 부인하고 의지하며 거절하는 사물일 뿐만 아니라 상상하고 느끼는 사물이야. 그러니까 이 사물은 데카르트가 심신이원론지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인간이 정신과 육체 두 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면을 이제 사물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사유란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사유하는 사물인 사유자가 있어야 돼. 그게 내 정신이죠. 이 사물이 육체는 아니야. 제가 여러 또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육체는 변해가고 늙고 죽으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유하는 것이 그 본질인 하나의 실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의 존재를 위해서 어떤 장소도 필요 없으며 그것이 어떤 물질적 사물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나라는 거는 육체가 아니라 이제 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실에 의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공리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학적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증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러니까 자명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전제가 되는 원리 뭐 예시, 뭐 선에 대한 거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자명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요. 제가 뭐 수업 옛날에 막 대학원 수업 들을 때도 인간은 평등한가 이런 주제에 대한 토론이 나왔는데 자명하다고 했더니 어느 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김용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도올 김용호 선생님도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불평등주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다 개성과 특성과 소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다르다. 인간은 광물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20대 한 중후반 때만 해도 막 끓어오르는 혈기의 그 정의로운 신념, 나름 그 시대에 그런 생각으로 인간은 다 평등하다 했더니 자명한 거다라고 제가 근거했더니 자명한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라는 거죠. 저 말문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정치철학 얘기할 때 할 건데 인간이 평등하다고 자명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찾느냐? 그러면 이제 또 신의 개념 막 끌어들이고 하는 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이제 차등의 원리에 가면 이제 롤즈 박사 선생님의 무지의 베일 얘기도 나와요. 이제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데카르트적 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께서 좀 그냥 넘어갔었는데 명석판명이라는 얘기가 이제 막 이게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원서들을 이제 막 스피노자 때도 나오고 막 저기 또 심지어 막 칸트 때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똑같은 의미로 쓰이진 않는데 명석판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데카르트가 처음 쓴 말인데 진리의 인식 기준으로 내세운 조건으로서 한 개념의 내용이 명료한 사태를 명석하다라고 그러고 명석하면서 동시에 다른 개념과의 구별이 충분한 것을 판명이라는데 데카르트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명석판명이라는 거에 구체적인 예를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스피노자 때 나옵니다. 스피노자 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데카르트적 그 사고방식인데 이게 옛날 시험 문제 보시면은 이게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 심신 이원론 이제 문제라 그러는데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나눈 거예요. 인간은 분필이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인간은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람을 그리기가 어렵지만, 아이고, 눈사람으로 그려야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미술적인 소질이 없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신과 이제 정신, 이제 육체로 나뉜다고 치는데, 이게 딱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 이제 정신의 사유, thought, 생각이라는 얘기고, 직관연역, 육체는 연장, extension. 그러니까 이게 연장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공간을 점유한다는 뜻입니다. 점유한다, 연장.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데카르트가 이때만 해도 뭐 1500년대, 뭐 600년대니까 그럴듯하게 말이 나오는데, 현대 그 신경과학자들, 뇌과학자분들,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부정당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데카르트한테, 야, 그러면은, 야, 정신과 육체는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한 몸에 내 몸도 있고 내 정신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둘로 나눠져 있고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면,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혹은 내가 몸이 아프면 정신도 막 수척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수척해지기도 하지만 정신이 막 황폐해지잖아요. 막 이런 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뇌에 뭐 송가선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진짜 송가선이 있기는 있어요. 옛날 어떤 도인 초능력자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햇빛을 막 쏘면 송가선이 태양빛에 솔라 에너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뭐 초능력이 발휘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도인도 있었는데,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기능은 그런 기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부정되고 있다라는, 제가 좀 그런 연구 결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이라는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모든 거를 다 의심했는데, 내가 모든 것들이 마치 꿈에서 꿨던 것처럼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기억도 조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범한 분들은 기억 조작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요. 실제로 보면요, 굉장한 충격을 받고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심지어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가, 그래서 내가 쫓기고 있다든가 이러면요, 기억 조작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진짜냐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최면요법 같은 거, 실제로 그런 분들 찾아가는 손님들이 많아요.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본 게 진짜냐고 막 진실을 알고 싶다 찾아갑니다. 분명히 자기가 한 달 전 혹은 1년 전 어렸을 때 일도 있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난 모르겠다. 꿈인지 생시인지.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게 진짜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의심한다고 봤는데 결국에는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다. 이게 뭐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얘기도 나중에 흉에 가면은 부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지도 제가 무슨 영화의 사례를 통해서도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철학하는 제1 원리로 받아들이겠다. 자, 그게 이제 제가 많은 그 원전 자료들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초수분들이나 혹은 학부생분들, 학부생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제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게 지금 시험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나 하고 굉장히 헤매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왜냐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제 와이프도 교사고, 제 친척분들이 다 교사고. 근데 이제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해보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남을 가르치는 게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좀 감각으로 와닿죠. 그래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가는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쉽게 찾아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도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스트의 회의주의는 보편타당한 진리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그러한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부정한다 했는데, 근데 그 얘기는 제가 그때 첫째 번 수업 시간에 막 드렸잖아요. 소피스트가 A, B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얘기 했었고. 근데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뭐냐면은, 그 방법적 회의라는 거, 의심하고 생각하는 거, 진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 어떤
그 세상에 보이는 모든 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를 찾고자 내가 도구적으로, 방법적으로 내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좀 다릅니다. 두 소피스트하고는. 직관 또는 연역에 의한 지식을 보면은, 내가 좀 말씀이 빠르면은 또 피드백을 주십시오.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나 우리 자신이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 이상의 의심 없이, 그러니까 명석하고 판명한 거, 그 직관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연역된 것에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직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만 지식이 획득될 수 있다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데카르트도 굉장히 그 조금 갇혀있는 사고를 하신 게 아닌가. 얼마든지 부정을 당하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내가 보았던 모든 사물들은 오해로 인해서 내가 인식하게 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실체 이론론을 가시면 교재 18페이지인데, 이제 뭐 제가 좀 볼릭체를 좀 썼습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것의 진리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이게 인식론 문제인데, 데카르트 하나만 보면은 큰 의미가 없지만 뒤에 이제 칸트까지 가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나는 하나의 실체이며 이것의 본질 또는 본성이 오직 생각하는 것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나이도록 해주는 것은 이 정신은 물체와는 다른 거며, 심지어 물체보다 더 쉽게 인식될 뿐만 아니라 비록 물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존재한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걸 또 전제하면,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확실히 나를 나이도록 해주는 것은 이 정신은 물체와는 다른 거다. 맞아. 근데 물체보다 더 쉽게 인식되도록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정신적 질환이 있는 분만을 꼭도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체성의 혼란도 느끼고, 살다 보면은 어떤 충격을 받는다든지 뭐 몸이 아프다든지 어려운 환경에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신이 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 수험생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뭐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젊으시겠지만은, 사람이 꼭 이렇게 항상 제정신을 갖고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미쳤다고 하는 거, 선생님 미쳤다는 거 혹시 미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미친 사람 보기 힘든데 병원에 많이 계시지만, 그 진짜 미친다는 건요, 정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또 목격한 적이 있는데 안 돼 하면서 막 그냥 막 오열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데카르트 같이 좀 이렇게 그 좀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철두철미하고 좀 똑똑하신 분은 이런 그 자기 정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자, 여러분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림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자, 이게 원래 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신이 있는데, 신은 무한실체고 이제 그러니까 뭐 한계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물질, 제 몸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정신, 제가 옛날 사회인이라고 했을 텐데 두 개로 이어져 있는데, 이건 이제 유한실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눠져 있다. 데카르트, 요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관념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로크, 뭐 타블라라사, 백지설 나도 관련이 또 있고, 뒤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피노자, 칸트랑도 이어지는데, 이제 이 데카르트는 이 관념이라는 거를 세 가지로 봤는데, 우리 바깥의 사물에 생기는 외래관념, 이제 휴먼 막 인상 뭐 관념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념으로 인위관념, 우리가 머릿속에서 막 생각해내는 관념.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진 생각하는 능력에 근거하는 본유관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아는 거예요. 딱 보면은 이 물건을 보면 얘가 공간을 이만큼 차지하고 있네라고 공간에 대한 지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거 타고날 때부터 주어진 겁니다. 로크는 인간은 경험하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이렇게 하다시피 했지만, 데카르트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유관념,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존재하는 관념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이거 그냥 놓고 보면 이거 하나야, 두 개야, 이 정도는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직관적으로. 이게 본유관념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자 교과서 제가 이거 데카르트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게 이겁니다. 교과서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쭉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데카르트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규칙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데카르트 아까 지금 보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 만약에 남의 요구 보라 한 거 왜냐면 시험 출제자가 안 건드릴까 하다가 만약에 낸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리게 됐을 때 뭐냐 그럼 교과서나 지도서에 있는 거 그래서 낸 거예요. 그래서 저 절대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얘기 안 합니다. 뭐 내가 아는 분야만 주주주주주주주주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게 그러다 보면 실수합니다. 말하다 보면은 막 완전히 그냥 100% 진짜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다 보면은 한 60에서 80%만 사실을 얘기하고 한 20에서 30, 40%는 내가 그 순간 즉흥적으로 생각한 걸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뭐 말하다가 뭐 어떤 그 만약 그 저 외국 프로그램도 많이 보는데 되게 전문가예요. 그 외국인이신데 자기가 말하다가 몰라. 그리고서 한참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외국 사람이라고 다 똑똑한 건 아니구나라는 저 생각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찰에서 그는 이제 확실한 명제에서 출발하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의 존재 증명 이 얘기를 제가 그 좀 비판을 이게 이제 순환론 중에 오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같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이게 안 하다가 지금 이게 안강복 선생님의 처음 있는 서양 철학사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그 교과서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존재 증명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증명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신이 일단 유신론자예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은 완전하다. 반면 인간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것을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다. 신이 완전해. 퍼펙트해. 신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신이 가진 속성 중에는 신은 퍼펙트. 오류가 없어. 신은 오류가 없어. 근데 신이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것을 상상하고 우리는 언퍼펙트해.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완벽한 존재인 신을 상상할 수 있느냐? 불완전한 존재가 완벽한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신은 왜 있어? 불완전한 존재가 신이 있다, 완전한 존재 신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그러면 여기는 왜 있는 거야?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왜 또 신이 있어? 왜 만들었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신이 우리를 만들었을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선결 문제 요구에 오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황당하죠? 네. 근데 이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제 스피노자로 가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피노자. 이분을 좀 자세히 봅시다. 이제 범신론이라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좀 판서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이분이 언제 사셨어요? 1632년에서 이 정도면은 1632년, 1600년대 중반이면은 광해군하고 광해군, 인조, 효종임금 때네, 북벌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영조 넘어가기 전인데, 자, 범신론이 뭐냐면은 이제 우주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유대인인데 종교 있으세요 혹시? 무신론자시구나. 네, 그거 절대 뭐 나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인들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무리 내가 이 당시 세계를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도 나는 안 믿어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고.
뭐 구교든 신교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도 그런 말 있으면 너 그러다 천벌받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인격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시면 잘 알 텐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교리 좀 벗어나서 얘기를 하자면은 잘못한 일 저지르면은 신으로부터 벌 받는다. 이런 뭐 죽으면 지옥 간다 얘기 있는데 스피노자가 굉장히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신이고 신은 자연이고 자연이고 신이고 우리는 그 일부다. 우리에도 신의 속성을 가지고 신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속성이라는 개념도 좀 이따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스피노자가 진짜 이분을 인정을 한 분들도 많아요. 아주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아마 포르투갈계 유대인인데 포르투갈계 출신. 근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분이 유대인 그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해요. 유태인인데 파문을 당해가지고 유태인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동안 이분의 책이 금서 조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 지금은 이런 거 보면 되게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이누야샤도 나오고 피카츄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일본의 신토 사상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뭐 온 자연이 다 그냥 신이 깃들였다라는 그런 우리 한국인이랑은 좀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죠. 토속신화. 우리도 그랬는데 애니미즘적인 사고 방식도 있었고 한데 되게 위험한 사고 방식이었어요. 이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굳이 비교를 그러니까 충격의 강도로 치면은 선생님 만약에 우리가 외계인이 만든 컴퓨터 안에 있는 시뮬레이션의 일부라 막 이런 게 그거 사실이야 그러면 충격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문 당하고 쫓겨나고 막 진짜 금서조치를 당했는데 이분은 교수 자리도 제안을 받기는 하셨으나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고 막 조용히 은둔해서 사시면서 이분은 렌즈를 깎다가 이제 그 유리섬유로 인해서 폐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하고 뭐 사회주의자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지만은 뭐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건 제가 이데올로기랑 정체락을 좀 전공을 했으니까 그거 또 자세하게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에티카라는 책을 썼는데 요거가 스피노자도 중요도로 치면은 뭐 칸트 윤리 그 형이상학 정초 제가 저기 이따 다 보여드릴 건데 그거랑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중요한데 스피노자도 에티카 정도는 근데 에티카를 다 보라고는 제가 드리기 어려워요. 제가 이거 에티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제가 이 교재에다가 좀 일부를 좀 빼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 미로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막 255개 정도 되는 막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세상은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요건 정리를 해서 요게 되고 요걸 이렇게 증명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돌아가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들을 다 자기 나름 분석을 해서 딱 쓴 건데 어떤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자다. 근데 그거는 이게 미쳐서 정신병자가 아니라 천재다라는 의미에서 세상을 이렇게 보네? 근데 저 같은 경우, 물론 저보다 훨씬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었겠지만, 제가 이분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본 세상이 또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당시 한 400년 전의 그 생각이고 지금 봤을 때는 또 이분이 지금 태어났으면 똑같은 주장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기는 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념은 이제 그 이성은 정념의 노예 얘기 나오면서 이제 흉 얘기 때 나오는데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 또는 감각의 집착에 떨어지지 않는 사랑인과 미움의 감정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합리론 얘기도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합리론 계열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칸트의 윤리 사상에 좀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냐면 경험론과 합리론 종합하게 이제 칸트가 이제 관념론을 만드는데
이 스피노자가 또 이제 왜 합리론이 좀 합리론적인 면이 있냐면은 그 진리를 추구하고 이제 도덕성을 강조를 해요. 이 사람도. 이분도 이제 4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공동체에도 이익이 되게 하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자신이 세계상의 일부라는 걸 깨달아 가지고 정념,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필연적인 인간관계를 이해할 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인간이 이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그런 어떤 이성적인 그런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정념은 뭐 영어랑 패션, 뭐 영어도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가 아까 무슨 또 영어 설명 드려다 좀 까먹은 것 같은데,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 또는 강하게 집착에 떨어지지 않는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의미한다는데, 이 정념은 이제 흉 때 좀 자세하게 또 다룹니다. 감정은 feeling, emotion, 뭐 sentiment, sensation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네, 이제 강렬한 그런 감정의 동요를 이제 정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그 스피노자면은 이제 범신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좀 자세히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보시면 신이 있기는 있어요.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분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이 뭐냐면은, 이단은 이제 처음에는 틀린 것 같지가 않아. 이단 알아요? 이단이 뭐예요? 아, 종파가 다른 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은데 끝이 달라. 하느님 믿자, 부처님 믿자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내가 12연기나 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런 거 다 깨달아가지고 내가 해탈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돈 내래!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는 걸 이단이라 그러는데, 스피노자는 신이 존재하게 하는데 그 신은 자연, 그러니까 우주 혹은 이 만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신은 실체이고 하나이다. 신성은 자연 속 도처에 존재한다. 이게 깊게 나가면은 이제 뭐 불교와도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 스피노자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이론론적 그 심신평행론인데, 이거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과 정신은 하나의 실체가 드러내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다. 이게 있는데, 제가 이걸 그림으로, 잠깐만요. 도시카에서 제 뒤에 가져오긴 했지만은, 제가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카 한 거. 스피노자도 양이 꽤 많아요. 이게 있는데, 이게 자연 신입니다. 신인데, 신은 이게 양태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연 안에 이 하느님 아니에요. 여기는 아시죠? 하느님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요. 무한하다고 보는데, 이제 신은 양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신이라는 거는 우리의 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모습. 그게 이런 것을 보고 양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게 뭐냐면 속성이에요, 속성. 이 사람은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있는데, 이게 데카르트는 딱 나눠져 있다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정신도 있고 육체도 이제 같이 평행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 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신도 있는 거예요. 같이의 존재를 평행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것밖에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내가 선생님을 보는데, 선생님이 나를 보는데, 나라는 최민준이라는 사람이 정신도 있고 육체도 이제 같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계신 건데, 이거 말고도 자연 사물이나 어떤 뭐 다른 사람이나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인간은 이걸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정신이나 육체라는 걸로, 속성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뭐 외계인이든 뭐든
외계인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뭐 존재가 지적인 존재가 있다라 굳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에일리언 외계인이 볼 때는 이거를 다른 형태의 속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굳이 참고로만 하시고 돌아가서 여기 나오죠. 이론론, 심신평행론 나오기 전에 이제 신은 실체이고 하나이다. 자연 속 도처에 존재한다. 실체는 자연이고 자연은 곧 신이다. 물질과 정신은 하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다. 자연이라는 실체는 연장, 공간을 점유하는 것의 속성과 사유, 생각하는 것의 속성으로 드러난다. 이게 데카르트적 사고 방식을 이어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데카르트 얘기 안 하다 갑자기 튀어나오면 또 이상해요. 연장과 사유는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며 그렇게 변화하여 나타나는 것이 물질과 관념이다. 이를 양태라 그런다. 아까 얘기 말씀드린 거. 하나의 물질과 하나의 관념이 결합된 것이 개별적인 사물이다. 속성, 지성이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각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거. 실체의 본질을 보는 거. 불이 막 타고 있어. 그걸 보고 있어. 불 타고 있어. 그걸 우리가 속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 스피노자의 실체 서브스텐스. 자, 이게 서브스텐스가 이게 좀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물질, 근본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 근본, 기본, 기저, 근저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신에 의해 존재하고 자기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는 자기 원인.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혹은 뭐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때도 봤지만은 그 바운데리, 그 한계,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가 자연이고 신이고 그게 실체인데 이거는 왜 있는지도 몰라. 근데 스스로 존재해. 그리고 자기 위에 다른 원인이 없어. 요게 바로 스피노자식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이 동양에서는 2500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원시불교 때부터. 여기서 말하는 원시불교는 원시적이라는 게 아니라 근본불교 말합니다. 인도에서 이제 석가모니 열만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부처님이 설파하신 진리를 이제 교리화한 걸 말하는 건데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당시 세계관을 완전히 근본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냐면은 아직 지금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이 나이가 좀 30이나 좀 이상 되셨으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이라 그러면은 막 20대 초반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린이라고 합시다. 이 얘기 한 김에. 지금까지 내가 한 10년, 15년 살고 와서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탁 막 가면 벗더니 외계인처럼 나가지고 나는 사실 네 엄마가 아니었어. 이런 정도의 충격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이게 지금 이 1600년대의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유대인들 지금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미쳤나? 뭐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노벨상 막 보면 막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 막 거의 대부분의 천재들은 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를 들지 않아도 뭐 빌 게이츠부터 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은 웬만하면 다 유대계 인물들이죠. 천재들.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해졌냐라고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네, 여러 학자분들한테도 여쭙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게 유전학적인 영향으로 지네스틱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 이후에 전 세계로 막 터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원래는 인종적으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그 옆에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랑 조금 비슷해야 되거든요, 얼굴이. 약간 피부색이라든지. 근데 지금 TV에 나오는 뭐 네타냐후 총리나 뭐 이런 정치인들부터 보면은 다 백인들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80~90% 이상이. 왜 그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처럼 유럽에 가가지고 러시아부터 서유럽에 가가지고 뭐 영국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반란 일으켰다가 디아스포라 퍼지고 나서 거의 1900년 가까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1900년 동안, 선생님 1900년 동안 우리가 선생님이랑 저랑 1900년 동안 외국에 가서 자손을 그 현지인과 어울리면 우리 자손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살면은 1000년 뒤에 우리 자손들 피부색 어떻게 될까요? 까맣게 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전 세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이게 뭐 호모랑 헤테로 이런 개념 우리 과학 문과 배우실지 모르겠는데 유전이라는 거는 형질이라는 게 많은 다양한 개체들로부터 이게 인간을 갖다 교배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고 많이 뭐 혼인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우성 형질도 나오고 그만큼 열성 형질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인종과 민족과 섞이다 보면은 아주 지니어스한 그런 천재적이고 뭐 육체적인 거, 정신인 거, 예술적인 거 다 포함해가지고 우수한 그런 후손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참고로 유대인 중에는 흑인 계통도 있습니다.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막 우리가 뭐 몇천 년 전에 그 솔로몬 왕이랑 뭐 이렇게 혼인을 했었던 시바 여왕의 후손이다 뭐 이러면서 뭐 와서 흑인계 유대인도 좀 있고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유태인들이. 그 다음에 자기 보존의 원리가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코나투스는 분명히 날거 행범이 뭐 났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근데 서 아예 안 나네 아니에요. 뭔가 연관돼서 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존재의 근본이자 윤리적 이 윤리는 이제 스피노자식 윤리입니다. 이 윤리적 덕의 기초로서 모든 존재는 힘이 닿는 한 이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자기 보존의 의지는 인간 존재의 자기 보존의 의지, 이거는 한번 났기 때문에 똑같은 거로 단어 쓰라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인간 존재의 근본이면 윤리적인 덕의 기초가 된다. 이거 굉장히 근데 저는 솔직하다고 봅니다. 이거 맞잖아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보존의 원리가. 안 그러면 우리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그거고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도 그런 이유고. 그다음에 의지와 욕망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의지는 뭐냐면 인간이 본래의 자기로 머무려고 하는 정신의 노력을 의지라 그러고 욕망은 우리 몸이 갖는 자기 보존의 노력을 정신이 의식하는 상태인데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 삶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뭐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욕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보존한다는 건 내가 살아 있으려면은 뭔가를 욕구하거나 욕망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칸트로 흘러가면 경향성이라는 얘기로 좀 나오거든요. 경향성, 욕구, 욕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스피노자가 요 의지와 욕망을 좀 구분을 했다라는 거 좀 확실히 알고 여러분도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절대로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했었고 연수도 받았고 교수님들이 다 은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한 거 전부 다 스키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없는 얘기, 모르는 얘기를 막 내 마음대로 중요성을 부과해가지고 던지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제 후배랑 제 동료도 있고 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뭐 과장하거나 아닌 것 같은데 막 이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예. 자. 근데 되게 재밌는 하나 얘기 좀 제가 제일 믿었던 친구는 교사신데 EBS도 나오고 어느 과목인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제일 믿었던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분께서는 내 친구는 얘기를 안 해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자유의지와 신의 개념으로 좀 넘어가면은 제가 뭐 강의 노트에도 엄청 뭐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거를 뭐 다 하기보다는 일단 교재에 충실하자면은 제가 얘기 드렸고 데카르트도 그런 말씀하셨고 내가 안다고 해서 막 던진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막 다다다다다다 써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럼 저 혼자 책 읽는 거죠. 뭐 자유의지와 신의 얘기 나오는데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여겨지는 선택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서 봅시다. 신에 의해 결정된 필요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 아니에요. 여기 신은 자연이에요. 우주 자체.
내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수많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방문가게에 오게 된 것도 우연하게 우리 이 어떤 여기 방문가게 임원 선생님을 뵙고 나서 이게 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원인과 필연을 많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던 거야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이제 시간 개념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 곰플레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곰플레어가 있으면 네, 여기 시작은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해요. 최근에 본 영화 뭐 있으세요, 선생님? 최근에 본 영화? 저 최근에 본 매트릭스. 이것도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주인공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종반부쯤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짠 하고 뭐 살았든 죽었든 뭐 슈퍼맨으로 변신을 했든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뭐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되는데 중간에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중간을 보지 않고서는 이거를 보지 않고서는 얘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여기 딱 생략하고 보면 이게 이거 뭐야? 그렇지만은 이걸 다 보면은 이 안에 원인과 결과가 다 짜잘짜잘짜잘짜잘하게 코즈 앤 이펙트가 이 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피노자는 바로 이런 걸 보자 그런 거예요. 이 곰플레어로 보는 이 세상 자체가 신이고 가시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이고 실체다. 우리가 이 원인에 이걸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면은 이런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지. 이건 뭐 영혼의 상에서 바라보고 여기까지도 나가지만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번. 신은 어떠한 의지도 인격도 없지만 모든 사물과 현상을 필연에 의해 생산하는 무한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겠죠. 여기 인격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인격신의 개념이 아니죠. 불교도 이건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창조 얘기 안 해요. 힌두교는 있긴 합니다. 이제 브라만, 뭐 빛의 신 막 나오고 파괴의 신, 시바신 나오는데 나중에 또 하고 세 번째 이러한 신의 힘을 이건 시험에 나왔죠. 능산적 자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 생산된 것을 뭐라 그런다? 선생님 뭐라 그런다? 소산적 자연이라 그런다. 소산적 자연. 이거 시험에 나면 나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책임져야죠. 꼭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났던 거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개념과 연계해가지고. 4번 자연 난분의 궁극적인 원인이 신이며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오늘은 왜 보트 타고 있고, 내가 오늘은 왜 쇼핑하고 있고, 내가 오늘은 왜 방문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눈 오는 날에. 다 궁극적인 원인은 신이다. 그 신이고 자연이고 그 안에 질서가 원인과 결과에서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던 거라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알아야지 마음의 안정과 안식과 평화가 온다. 6번. 그렇다면 이성의 역할은 뭐냐? 그러니까 이성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데카르트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이어받은 겁니다. 둘이 똑같지는 않아요. 데카르트 선생님도 스피노자 보면은 정말 엄청난 이단하죠. 한다고 해서 그런 학자분들끼리 뭐 너 사이코야 이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실제로 많은 학자들을 보면은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자, 이성의 역할을 한번 좀 보실까요? 자, 1번 변화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질서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변화한다. 자, 당연하죠. 어떤 자연에 존재하는 질서와 법칙이 우주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우주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적, 천문학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이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거는 이겁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를 우주라 그럽니다. 스페이스.
스페이스. 자, 근데 이 안에 요 얘기를 좀 빅뱅은 제가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다 준비를 해왔는데, 우주가 한 뭐 150억 년 정도 됐다고 하면은 149억 년 전이라고 그냥 하나 뭐 임의적인 시간을 잡아보면, 이때 이 우주의 안에서 통용이 되던 통하던 어떤 물리법칙이 질서가 프리서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원리가 지금 150억 년, 149억 년이 흐름 현재 프레젠트에도 통해야 된다라는 거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뭐 좀 과학을 순수하게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좀 다르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자, 우주는 149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왜 움직이냐? 저절로. 그러니까 불교랑 비슷하다는 거죠.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자유의지는 착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는 내가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최민준을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오랜 시간 선생님께서 어른이고, 우리 수험생 선생님 어른이시고, 내가 애야. 최민준 어린이야. 최민준 어린이는, 여기는 진짜 뭐 한 60살, 한 60 정도 되신 교장 선생님이라고 뭐 볼까요? 굳이 그냥 하나 예를 들면. 이분이 오랜 시간,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자 큰아버지자 뭐 이런 거 있죠. 오랜 시간 나를 지켜보고 있어. 학교에서도 나를 보시고, 집에서도 나를 보시고,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고 있어. 우리 엄마를 통해서도 보고 직접 보시기도 하고. 근데 나는 최민준 어린이는 똘막똘막 내가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막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잘못하기도 하고, 뭐 칭찬받기도 하고, 상 타기도 하고, 뭐 시험 잘 보기도 하고, 반장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입원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당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플레이어처럼 막 타임라인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얘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내가 예를 들면은 미국 유학에 성공을 한 거야. 내가 미국 유학을 하게 됐어요. 뭐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을 가든 뭐 하든 가다가 내가 내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딱 해가지고, 나는 이거는 내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걸은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개척에 성공한 거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이 오랜 시간 이 최민준 어린이를 지켜본 이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야, 웃기지 마. 네가 임마 미국 유학을 간 게 네 혼자 잘나서 네 선택에서 한 거야? 내가 너를 임마, 너 태어나서 너 엄마 아빠 병원에서 태어나서 내가 너 이만할 때부터 봤는데, 너 분유 먹여주고 뭐 한 거, 네가 병원 가고 네가 수술 받은 거 내가 다 지켜봤고, 심지어 내가 너 병원에 업어가봐도 받고, 내가 너 모르고 있지. 너 언제 뭐 유치원 갈 때 뭐 내가 뭐 네 가방 사준 것도 나고,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네가 대학 갈 때 있는 등록금도 고등학교 때 뭐 너의 뭐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네가 지금 막 길거리에 너 몰랐지. 너 그거 사실은 내가 니네 아버지한테 내가 너 1,000만 원 내가 준 거야. 빌려준 거였어. 내가 너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도 500만 원 중에 뭐 500만 원은 내가 한번 입학금을 내가 대줬었어. 얘는 그런 거를 인과관계를 모르고 있던 거야, 얘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착각하고 산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이런 얘기만 너무 깊게 나가면 우리 철학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저기 사고 방식을 되게 좋아한다고. 왜냐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진적인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저는 다음 주쯤에 실용주의 얘기도 좀 할 건데, 프래그마티즘 얘기하는데, 저 굉장히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제가 순수 철학과 서양 철학 전공으로 대학원을 안 간 겁니다. 정치학, 폴리티컬 필라스피를 간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갖고 보니까 또 알고 보니까 롤즈도 보면은 또 아주 사변론적인 철학자인 건 맞습니다. 무지의 배 쓰는 얘기 나오면은 진짜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그것도.
칸트 얘기 나오면서 그 칸트적인 사고 방식이 이성적인 뭐 존재들이 자유를 뭐 추구하고 이 얘기가 나중에는 롤즈의 사고 방식에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거는 노직 박사 같은 사람한테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 이 얘기가 이제 끝낼게요. 상호 무관심한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 간의 그런 권리와 평등과 자유와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니? 가상의 상황 좀 만들지만 실제로 칸트 오늘도 하겠지만은 가만히 보다 보면 이제 정언명법 얘기 나가다 보면은 에릭터 책 자체도 그래요. 윤리상학의 정초도 보면은 만일 뭐뭐 한다면이에요. 그거 보고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좀 쉬었다가 지금 3시간째인데 고생하셨고 이제 공부는 열심히 탄력이 붙을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